노광을 전문적으로 하는 ASML이 중국에다 기계를 팔지를 않으면 삼성전자 반도체 기계를 돌릴 수가 없거든요. 4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어떻게 하든지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도록 뭘 받아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조금 위험해요. 지금 달러 강세로 인해서 환율 부담을 안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센터장님께서 달러 자산에 대한 투자를 예전부터 좀 강조해 오셨는데 향후 흐름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사실은 환율은 아무도 모르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나라의 통화는 그 나라의 경제를 반영하잖아요.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미국의 펀더멘털이 한국보다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3, 4년 전부터 현찰은 달러로 보유하셔라. 그리고 필요하실 때마다 원화로 컨버터해가 쓰시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지금 저희가 보면 1,450원까지 달러가 뚫었다가 지금 다시 뭐 1,200원 초반 갔다가 현재 1,300원대인데 저희 무역 적자가 굉장히 심합니다. 현재. 작년에 얼마나인지 아세요? 무역 적자가? 작년에 472억 달러, 거의 500억 달러 무역 적자 났어요. 1, 4분기가 안 끝났는데 지금 230억 달러 무역 적자가 났습니다. 거의 작년 한 반 정도 벌써. 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리고 모든 걸 다 수입하잖아요. 우리는 중국 포함해가지고 뭐 모든 걸 다 수입하잖아요. 중국 쪽에서. 그래서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1,100원대, 1,200원대 잡히기보다는 얼마까지 튈지 아무로 모르겠다는 시나리오가 좀 더 강세입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요즘 지금 인플레이션 잡는다고 미국이 금리를 계속 인상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잡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중국의 저가 제품이 전 세계에 같이 서큘레이션이 되면서 전쟁이 종식되면서 그게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종전에는 G20라고 그래가지고 경제 협의를 했잖아요. 경제 협의를 하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했는데 현재는 나만 살자, 미국 포함해가지고. 미국은 실질적으로 중국을 G2를 완전히 잡기 위해 가지고 금리를 올린다는 게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시각입니다. 그중에 중국의 최대 투자처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치포라고 들어보셨죠? 네. 반도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중국에 투자된 자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올해 연말에 다 공장 문 닫으라고 그랬잖아요. 문 닫을 수밖에 없죠. 그 노광 전문회사 ASML 그 회사가 중국에 기계를 수출 못하면 그 반도체 기계를 다 세야 돼요. 네덜란드 회사가 수출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4월 달에 윤 대통령이 가서 어떻게 하든지 미국을 잘 얘기해가지고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도록 급격하게 셧다운 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셧다운 하면서 조금 뭔가를 얻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율 얼마까지 갈지 모릅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미국 실리콘뱅크 은행 파산, 유럽의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 뱅크 파산 뭐 이런 상황 때문에 장기적으로 환율이 얼마까지 갈지 모르고 하니까 지금도 적정 시점에서 달러 매수는 유효하다. 내릴 때마다. 그리고 달러를 매수하실 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신환으로 사서 은행 통장에 넣어놓으세요. 전신환은 온라인입니다. 그 수수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이 원하시는 투자라든지 이런 걸 하셔야지 지금은 달러 매수, 보유 계속 유효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은 혹시 이거 이제 경제위기 뭐 도미노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분도 있고 한데 어떻게 보세요? 시장의 충격 어느 정도 앞으로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걸까요? 신속하게 방어책이 나왔죠.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FDIC에서 인수하면서 모든 예금을 다 보장해 주겠다. 왜냐하면 여기가 미국 국채에 투자했잖아요. 이게 무너지면 뭐 굉장히 그렇죠. 투자처가 미국 국채에 투자했는데 미국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워낙 빨리 올리니까 박살 날 수밖에 없죠. 30년짜리 미국 국채는 1% 올려버리잖아요. 금리를. 기준금리가 1% 오르면 거의 두레이션이 25배라서 25배가 터져요. 그만큼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어째 보면 제일 안전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채권에 투자를 해놨는데 그게 유동성이 지금 위기가 온 거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 국채의 투매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걸 막은 거는 합리적이고 빨리 막은 건 좋은 거죠. 그렇지만 이게 또 여러 가지 팬데믹이 돼가지고 중앙시중은행까지 전이가 될 수 있다는 또 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기 진화에서 해결 가능성이 있는데 60%, 40%는 아직 미정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뭐 만기 도래된 브라질 헤아라 국채가 있다고요? 예. 그거 어떤 얘기인 건가요? 한국 브라질 특별조약에 따라 가지고 1991년부터 브라질 국채를 산 대한민국 국민들은 쿠폰도 비과세, 환차익도 비과세, 매매차익도 비과세. 그러니까 브라질 국채가 한 40조 원이 팔렸어요. 국내에서 비과세 때문에. 환율이 그때 저도 뭐 신한은행하고 삼성증권이 있을 때 팔았는데 그때 저희가 1헤알에 680원대부터 팔았어요. 거의 현재 보면 한 250원 내외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고객님인데 비과세니까 빌딩 담보대출 한 100억 받았어요. 실사례입니다. 6개월마다 이자가 나오는 걸 계속 브라질 국채
재투자를 했어요. 600원대에 사가지고. 그런데 1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계속 투자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10년이 딱 되는 순간 마이너스 20%가 나더라고요. 그만큼 통화가 무섭더라고요. 기축통화 만약에 그 당시 때 브라질이 해외에서 발행한 달러 표시 국채를 샀다면 환차익도 거두고 비과세였는데 왜 헤아라 국채를 샀는가 하면 헤아라 이자가 US 달러보다 한 3% 이상씩 높았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달러를 산 분들은 이자는 조금 받더라도 지금 환차익 포함해가지고 채권 가격도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만기가 올해 보니까 올해도 한 5천억에서 1조가 돌아오고 계속 만기되는 자금들이 헤아라로 빠지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고객님들한테 레코멘드 해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절반만 브라질 미 달러 표시 국채로 갈아타시라. 그리고 헤아라 다시 또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환이라는 걸 10년을 기다려가 지금 실패를 하셨는데 어째 보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다시 리바운드 해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도 있으니까 그게 지금 현재 시중에서 브라질 채권의 리밸런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거를 하셔야 되는가 하면 10억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주민세 포함해가지고 49.5% 소득세를 내잖아요. 그리고 준조세, 건강보험료 올라가지 여러 가지가 올라가니까 브라질 국채를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브라질 국채 자금이 다시 브라질 국채로 들어갑니다. 그 대신 통화는 US 달러 표시 브라질 국채가 있으니까 그걸로 절반만 리밸런싱 하셔라. 제가 레코멘드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브라질 국채를 리밸런싱 하고 US 달러 표시를 파는 증권사들이 많은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유동성을 가지고 꾸준히 국채를 매도할 수 있는 증권사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베스트나 키움 같은 경우는 브랜치가 없기 때문에 비용이 가장 작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포함해가지고 임차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선택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금리랑 저성장 시대 자산관리 모델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방향을 모르잖아요. 방향을 모른다고 너무 고금리에 투자하시기는 좀 그렇고 전반적으로 젊은 분들은 적금이라도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원금을 지키고 꾸준하게 자기 인컴에 대해서 한 30%는 꾸준하게 적금을 드셔야 돼요. 금리가 1% 또는 2%가 돼도 금리가 안 나와도 드셔야 돼요.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가지고 은퇴하신 분들은 캐시플로우를 만드셔야죠. 부동산 포함해가 채권 또는 주식도 배당형으로 만드셔야죠. 본인의 인컴이라든지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짜셔야 되는 분이 있고 또는 20대, 30대, 40대 초반은 투자에 대해서는 피해갈 수 없잖아요. 저성장이라도. 그 미국 달러 투자라든지 주식이라든지 꾸준히 하셔야죠. 공부를 통해서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투자는 꾸준히 하셔야 된다. 달러 채권은 좀 뭘 사고 어떻게 좀 벌어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 실전을 보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채권이 미국 국채입니다. S&P 기준으로 트리플 A입니다. A가 3개입니다. 트리플 B 이상을 투자 적격 등급이라고 그럽니다. 미국 국채가 지금 30년짜리 국채가 최장 국채인데 보시면 발행 가격은 100센트예요. 2020년에 발행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 발행했기 때문에 그때는 미국이 기준금리가 굉장히 낮았잖아요. 제로에서 0.25 됐잖아요. 30년짜리 미국 국채를 쿠폰을 1.25 주는 걸로 발행을 했어요. 1년에 1.25 US 달러 표시로 줍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금리가 4.75까지 올렸으니까 지금은 3.5, 4%짜리를 발행해요. 그러니까 이 가격은 내릴 수밖에 없죠. 이자 많이 주는 똑같은 등급 채권을 사죠. 같은 기간이면. 100센트짜리가 얼마 되는가 하면 지금 60센트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미국 국채나 미국 주식 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40%가 났죠. 그런데 왜 이걸 사셔야 되는가 하면 표면금리가 낮기 때문에 종합과세에 낮게 걸려요. 그런데 미국 국채가 갑자기 많이 올라요. 전쟁이 터지거나 또는 여러 가지 글로벌 환경이 안 좋을 때는 미국 국채가 많이 올라요. 채권에 있어가지고 캐피털 게인 비과세입니다. 만약에 우리 손님들 중에 60센트에 잡았다가 5센트가 올랐다. 그러면 얼마 드시는 겁니까? 거의 뭐 8% 드시는 거예요. 비과세입니다. 달러로 비과세. 그리고 미국 국채는 한번 발행할 때 보면 735억 달러, 실질적으로 한 90조, 100조를 발행해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엄청납니다. 매수, 매도 내놓자마자 1초 만에 거래가 돼요. 본인이 가지고 계신 달러를 가지고 미 국채를 사가지고 이자를 받으시고 캐피털 게인을 노리라. 안전하게. 이자가 너무 작다. 최소한 뭐 한국 사람들은 10%는 5%, 10%는 받아야지 뭐 그런 생각이 아직 강하거든요. 저금리지만. 그러면 미 달러 가지고 계신 분이 이걸 사시면 됩니다. 멕시코 석유공사 채권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US 달러 표시입니다. S&P 기준으로 트리플 B라서 투자 적격 등급 채권입니다. 멕시코 석유공사 채권은 실질적으로 멕시코 정부가 지분을 50% 이상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뭐 코로나 리오픈 되면서 워런 버핏 투자의 구루도 옥시덴탈 페트로리엄 미국 정유회사 찾잖아요. 왜? 석유 가격이 다시 리바운드 될 수밖에 없다. 정유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회사는 1938년도에 생긴 멕시코 최대 기업이에요. 포춘지에서 166위 대기업 순위로. S&P 기준으로 투자 적격 선순위 채권입니다. 7.69
만기는 2050년 만기입니다. 실질적으로 7.7% 이자를 주는데 지금 저희가 한 70원 정도의 가격 형성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자 받는 거는 얼마 받느냐? 세금 떼고 9.5%, 10% 이상 이자를 받고 있어요. 세전에. 6개월마다 5%씩 이자를 받죠. 이자도 한 10% 받으면서 환차익도 노리면서 또 채권 가격이 내려도 환율이 올랐다 그러면 팔아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걸 갈 수가 있잖아요. 안정적으로 10% 정도 안정적인 이자를 받고 달러 이자를 받으시고 투자를 하겠다. 미국 국채는 100달러부터 살 수가 있고요. 이것도 지금 실질적으로 1000달러부터 살 수 있어요. 젊은 분들도 살 수 있고 거액 자산가분들도 살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멕시코 석유공사 채권은 투자 적격 등급 채권이지만 S&P 기준으로는 투자 적격이지만 나머지는 다 투자 비적격이다. 세 군데에서. 그렇지만 리오픈되기도 이런 채권들이 많이 팔리고 있어요. 시중에. 최근에 실리콘밸리 뱅크에서 발행한 채권이 글로벌 채권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한 6조 정도 발행했더라고요. 원래는 이게 S&P 기준으로 A등급 채권이었어요. 시니어 언시큐어드 채권인데 2033년 만기 10년짜리 발행했는데 4.57% 달러 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A등급이 없다가 요번에 파산되고 난 다음에 C등급 아직 D등급까지는 안 내려갔더라고요. 원래 D등급까지 내려가야 디폴트 해가지고 하는데 이 채권이 만약에 살아난다면 또는 뭐 시니어 채권이니까 자산 부채 실사해가지고 어느 정도 배상은 받습니다. 요번에 크레딧 스위스 망가진 코코 채권은 지금 거의 못 받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순위, 후순위, 신종자본증권, 퍼펙추얼 채권 순위에 따라 배상을 받는데 저희가 지금 소개하는 것들은 다 시니어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어째 보면 채권 중에 가장 안전한 채권이죠. 발행 채권 중에. 이 채권에 대해서 지금 100센트짜리가 43센트까지 떨어졌어요. 만약에 여기에 대해 확신을 가지시는 분들은 이걸 또 매수해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극소수지만. 미국 정부가 살릴 거다. 왜? 은행이 실질적으로 미국 국채에 투자했는데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잘못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을 투자하실 때 좀 보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빅스 지수를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공포지수잖아요. Volatility Index 약자인데 실질적으로 이 빅스 지수를 보면 현재는 지금 한 26에서 30 정도 되는데 40 이상 가면 좀 위험합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 빅스 지수가 지금 뭐 많이 올랐을 때는 89까지 올랐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80원까지 올랐고 그 빅스 지수를 보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언제 쫙 튈지 모르니까 이런 것들 조금 참조 지표를 하시고 그리고 한국이 부도가 나는 CDS 프리미엄을 막고자 하는 CDS 프리미엄 상품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 국채가 10년짜리가 또는 5년짜리가 3.5에서 지금 원화 기준으로 발행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나라가 외환위기가 오고 디폴트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CDS 프리미엄을 사놓으면 이 채권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어요. 현재 보면 CDS 프리미엄이 43bp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5년짜리인데 1년에 0.4%를 더 주고 사면 대한민국 국채를 사고 또는 0.43%를 또 디덕션을 해주면 이 상품을 사면 대한민국 국채를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어요. 이 CDS 프리미엄이 아르헨티나나 그리스 같은 경우는 20%가 넘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디폴트를 막을 길이 없다는 거죠. 20%를 더 주고 사가지고 그 국채 수익률이 30%가 돼야지만 10%를 먹는 거잖아요. 우리도 어째 보면 3.5%짜리 대한민국 5년짜리 국채를 사가지고 거기서 1년에 0.4를 디덕션 하면 3.1을 본인이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플러스 게인이 되니까 이걸 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지표들을 보고 채권이나 주식을 조금 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빅스 지수, CDS 프리미엄. 그리고 브라질 국채 현재 지금 8조 정도 리밸런싱이 되고 있어요. 계속 꾸준하게. 브라질 국채 중에 캐피털 게인을 많이 얻고자 하는 분들은 2050년 만기 채권을 사야 돼요. 브라질 국채는 지금 WB입니다. B가 3개일 때만 투자 적격 등급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투자 적격이 아닙니다. 브라질 정부가 미국 달러를 조달하기 위해서 런던이나 뉴욕에서 발행한 달러 표시 채권입니다. 지금 브라질 외환 보유고가 보시면 그래도 줄었다가 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도 잡히고 있고 기준금리도 지금 떨어지고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지수가 괜찮아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 자금도 FDI도 지금 늘고 있으면서 이런 지표를 보면 브라질 달러 표시 채권이 그래도 괜찮다. 점진적인 추세들이 괜찮고 하는데 100센트로 발행한 게 지금 74센트에서 76센트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여기는 세금 하나도 안 떼요. 어째 보시면 이거 100억 넣으시면 얼마 받아가시죠? 달러 기준으로 100억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비과세니까 6.9% 받아가 6억 9천 받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의 하이넷 월스 인디비주얼들은 이걸 사세요. 헤아라를 안 사시고 금리를 적게 받더라도 모든 게 비과세예요. 캐피털 게인 비과세, 환차익 비과세 아직까지.
왜? 아직까지 헤아라 국채가 지금 마이너스 20%에서 50%가 기본이거든요. 10년 투자한 분들이. 최근에 투자한 분들은 마이너스 5%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브라질 달러 표시 국채도 아직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많이 샀습니다. 거액 자산가 분들은 워낙 지금 세금을 많이 내시기 때문에 100억 사놓으면 한 7억 정도 비과세 이자 받으시니까 이거 사놓으셨다가 달러가 오를 때 빠지셔도 되고, 또는 그냥 브라질 국채가 물렸다 생각하시면 달러 계속 이자 받고 만기 보유 전략으로 가셔도 됩니다. 달러기 때문에. 요거 김 작가님도 좀 사세요. 왜냐하면 운전을 해봐야지 이 차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알잖아요. 요거 10만 달러 멕시코 석유공사, 실질적으로 멕시코 석유공사 채권은 국채하고 똑같아요. 근데 훨씬 좋아요. 지금 브라질 국채가 이게 예. 한 7% 말씀해 주셨고 7% 있고 1000달러부터 또 사는 국채가 따로 있어요. 일반 개인들 아까 7.12호짜리가 있을 겁니다. 요겁니다. 요거는 1000달러부터 팔아요. 아까 4.75짜리는 20만 달러부터 파는 건데 일반 젊은 분들 이거 1000달러부터 하니까 이것도 비과세입니다. 그 대신 개인들이 많이 사니까 이거는 100센트짜리가 108센트까지 올랐죠. 그러니까 오버파라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이자는 그래도 한 6% 나오죠. 달러 베이스 가지고 계신 분들 이거 사모으세요. 사모으셨다가 적당한 시점에서 달러가 오르거나 본인이 원하는 투자처가 있으면 한번 발행할 때 4조 이상 발행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내놓으면 팔립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원금을 지키시고 안전한 투자를 하셨다가 본인이 원하는 걸로 이것도 적립식으로 사모으는 분 계십니다. 비과세입니다. 요거 10만 불하고 김 작가님들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재미있잖아요. 2년 3년 뒤에 이거를 투자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다. 중간에 환율이 폭등하면 그냥 빠지시면 돼요. 모든 거 다 뭐 토해내는 거 없습니다. 페트로리엄 멕시코 석유공사 채권 10만 달러 요거 10만 달러 사가지고 한 3년만 꾸준하게 한번 가지고 계셔 보세요. 리스크는 어떤 게 있죠? 바로 그거죠. 지금 크레딧 스위스라는 은행이 유럽에서는 그 스위스에서는 넘버 2잖아요. IB 넘버 2 등급이 좋았어요. 요번에 그 어째 보면 영구채나 펄펙츄얼이 트리플 B였어요. 코코는 더블 B, 싱글 B였는데 그러니까 어째 보면 디폴트 리스크 있고 또는 시장에 내놓았어도 팔리지 않는 유동성 리스크 있고 그런 리스크는 채권이나 주식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석유를 깔고 있는 회사잖아요. 타이밍은 맞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걸 보셔야죠. 매출액 하고 당기순이익 같은 거 이런 거 보셔야죠. 당기순이익, 유동비율, 당자비율. 실질적으로 멕시코는 산업이 거의 없어요. 멕시코 석유공사 외에는 산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력 사업이 있죠. 미국에 불법 체류해가지고 벌은 돈 송금하는 거. 멕시코 최대 국영기업입니다. 이자를 사실 분들은 예. 마이너스라는 뜻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자는 꾸준히 나오죠. 80센트에서 95센트에 저희가 많이 팔았어요. 그런데 이자는 꾸준하게 지금 한 8%, 9% 받았잖아요. 환차액이 저희가 1,100원에서 1,150원에 많이 들어갔어요. 원화 기준으로는 지금 빠져도 플러스 원금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축통화의 중요성을 투자를 하면서 손님들이 많이 느낍니다. 말씀하신 게 미달러 표시 국채를 사야 된다는 의미인 건가요? 예, 국공채. 안전한 거. 그러니까 미국 국채라든지 또는 각 나라들의 공사채를 사셔야죠. 예를 들자면 최근에 우리나라가 발행한 뭐 한국전력 달러 표시 채권도 있잖아요. 또는 동부발전, 서부발전도 있고 그런 채권도 괜찮죠. 삼성전자는 워낙 뭐 자금이 괜찮으니까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 안 합니다. 우리나라도 공사채를 해외에서 발행합니다. 가스공사 같은 데도 달러 표시 채권.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채권을 반드시 사셔야 돼요. 시니어 채권. 주니어 뭐 이런 것들은 후순위 채권이라서 나중에 이 회사가 디폴트가 나거나 하면 자산부채 실사를 해가지고 시니어 채권들은 가장 먼저 그래도 배상을 받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이 변동성이 엄청 심하잖아요. 언제 어느 방향으로 불똥이 튈지 또는 제2의 또 뭐 경기 침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나마 그래도 국채라든지 이 공사채들은 담보라든지 이런 등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중에 디폴트라든지 이런 게 나도 배상을 받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거 안전하게 접근하셔도 좋다고 봅니다. 예. 그럼 이런 달러 채권 혹시 어디서 살 수 있는 건가요? 증권사에서 다 살 수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이게 OTC 시장이에요. OTC 시장은 개인들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블룸버그라든지 로이터라는 그 기계를 통해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그 기계가 1년에 35,000달러에서 4만 달러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증권사 또는 공제 이런 데서는 그거를 해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지만 나머지 개인들은 그 HTS 할 수가 없죠. 이게 250년 됐는데 왜 이거를 전산으로 안 푸는지는 이유가 있겠죠. 그들만의 리그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비유를 들자면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서 찻대기로 떼오시는 분이 따로 있고 현지에서 밭대기로 떼오시는 분이 따로 있잖아요. 저희 멤버들은 PI 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산업은행에서 실질적으로 싱가포르의 산업은행 자금을 채권 투자했는 분들이 저희 딜러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너서클 안에서 현지에서 직구하는 분들이 가장 싸게 떼옵니다. 저번에도 제가 뭐 있던 플랫폼 회사에서 그 몇 군데 큰 회사들하고 비드가 붙였을 때 저희가 가격을 가장 싸게 공급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OTC 시장이라서 누가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일부만 알고 있어요.
그 이너서클 안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장 잘 하는 회사를 선택하셔야 된다. 인원이 많은 데는 그 실질적으로 그거 인건비라든지 임차료 비용 하면서 다 애드업 하니까 수수료 측면에서는 그래도 온라인 회사들이 가장 싸게 공급할 수 있겠죠. 그럼 요즘에 혹시 순자산 한 100억 넘는 고액 자산가분들은 예. 어디 투자하고 있나요? 작년 초부터 주식을 한 80% 줄이시더라고요. 국내외 주식을. 왜냐하면 그 전에 한 50%, 한 70% 드신 거 줄일 때 한 15% 마이너스 났어요. 그래도 줄이더라고. 35% 정도 비과세로 먹었으면 됐으니까 하면서 그 양반들이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US 달러 표시 브라질 비과세 국채 그거 뭐 5%에서 받아가지고 꾸준하게 받아가지고 안전하게 굴리시고 그리고 미국 국채는 장기채를 안 사시고요. 왜냐면 미국 국채는 과세니까 쿠폰이 많이 나오는 장기채는 안 가시고 지금 1년 미만짜리가 3.5에서 4%가 나와요. 3.5에서 4%. 미국 국채도 단기 금리가 지금 쫙 더 올랐죠. 30년 국채보다 3개월에서 6개월 만기 미국 국채를 삽니다. 근데 쿠폰은 1.2%, 1.5% 받지만 본인은 4% 정도를 받아요. 비과세 2.5%, 3%를 받아요. 왜냐하면 100센트짜리 미국 국채를 98센트에 사거든요. 만기가 한 8개월 또는 5개월뿐이 안 남았으니까 2센트에 대해서는 매매 차익은 비과세입니다. 캡털 게인 비과세요. 비과세를 활용하고 안전하게 단기로 돌리고 그리고 또 뭐 국내 원화 가지고 있으신 것들은 ABCP 뭐 1개월 3개월짜리 사잖아요. 증권사가 지급 보증되는 거. 그랬다가 나중에 본인이 전공이 주식 또는 부동산이면 무너졌을 때 한번 리밸런싱 해가지고 들어가시겠다고 지금 타이밍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센터장님도 주식시장에 계신 지 지금 어느 정도 되셨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 30년 정도 되시지 않아요? 예, 실질적으로 저도 한 30년 됐습니다. 투자 전문가 입장에서 올해 좀 주식시장, 현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전망? 사실은 저도 잘 모릅니다. 주식 어느 방향으로 갈지. 그런데 지금 저희 쪽에 지금 대한민국 국채보다 더 우량한 삼성전자가 지금 헤매고 있죠.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 그나마 지금 디램 가격이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데미지가 뭐냐 하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중국에다가 투자를 엄청 했어요. 올해 연말까지 지금 미국에서 어나운스를 그 공장 문 닫으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노광을 전문적으로 하는 ASML이 중국에다 기계를 팔지를 않으면 삼성전자 반도체 기계를 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치포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4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어떻게 하든지 삼성전자 포함해가지고 SK하이닉스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도록 뭘 받아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SK하이닉스는 조금 위험해요. 디램 가격이 리바운드가 되지 않으면. 삼성전자는 포트폴리오가 그래도 다양해서 버틸 수가 있는데 며칠 전에 저만 본 게 아니고 몇 달 전에 다 보셨잖아요. 지금 평택 라인을 깔고 있잖아요. 계속 평택 동탄 라인 깔고 있는데 그 현찰을 지금 삼성전자 자체에서 다 조달하는 게 아니고 삼성 SDI 포함해가지고 계열사에서 5천억씩 차입해가지고 다 지금 조달하고 있죠. 그만큼 지금 힘듭니다. 이거는 뭐 월스트 시나리오인데 저도 안 됐으면 좋겠는데 미국이 만약에 계속 금리를 올려가지고 중국이 부도가 나기 일보 직전이라든지 견딜 수가 없다 그러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가 나왔잖아요. 어차피 시진핑 입장에서는 약소민족 또는 소수민족이 다 독립을 해가지고 소비엣 유니언처럼 메인랜드 차이나만 남고 나머지 독립하고 세퍼레이트 된다면 힘을 못 쓰잖아요. 그러면 때리지 않을까요? 중국이 대만을. 그걸 감안해가지고 까오숭에 있는 TSMC 공장 폭발시키지 않을까요? 미국은. 그게 시나리오로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보고서 보니까. 그걸 감안해서 지금 텍사스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을 세우고 근데 또 중간에 중국이 북한을 조금 자극을 시켜가지고 한국의 국지전을 일으켜요. 왜? 미국이 한 곳에 집중하게 되면 중국이 100%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국지전이라든지 일부를 조금 하면 쉽게 하회할 수가 있잖아요. 월스트 시나리오가 나오면 환율은 얼마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게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고서에서는 그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베스트 시나리오는 다시 또 중국하고 미국하고 G20가 다시 만나가지고 옛날처럼 잘 살아보자. 그리고 금리는 조금만 올렸지만 다시 또 저가 제품이 글로벌 공급망이 회복되고 그래야지 인플레이션이 잡히죠. 그러니까 월스트 시나리오가 나오면 제일 피해보는 게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어째 보면. 그렇지만 상대적으로는 또 삼성전자는 엄청나게 혜택을 보겠죠. 왜냐하면 대만의 그 TSMC 공장이 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대만의 TSMC라는 공장이 보면 내륙에 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동탄 같은 데 있어요. 기흥 같은 데. 왜냐하면 그 반도체 정밀 부품이니까 그게 지진이 일어나 보면 다 불량률이 되기 때문에 어째 보면 전체적인 글로벌이 좀 화해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월스트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장에서는 좀 센터장이 보셨을 때는 어떤 주식 사면 좀 좋을까요? 저는 주식 안 샀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 포함해가 한국 분들이 조급해가지고 항상 그 투자를 해야지만 뭔가 뿌듯해하면서 하는데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성공을 거두는 분들은 현찰을 반드시 50% 이상 유지하더라고요. 금매가 나왔거나 변동성이 생겼을 때 싸게 주술 수 있을 때 현금이 없잖아요. 몇 가지 변동성이 확인되는 것을 보고 투자를 들어가셔야 된다고 봅니다.